어릴 땐 일기나 숙제, 편지같이 글을 써야 할 일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긴 글을 쓰려고 하니 꽤나 어색하고 낯서네요. 그렇지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지금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제가 좋아하고 꼭 하고 싶던 미용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 꿈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돈을 모으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차곡차곡 돈을 모을 때마다 집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거든요. 이렇게 제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언니예요. 원래 나이 차이 적은 자매는 엄청 싸운다고 하잖아요. 제 주위만 봐도 언니랑 동생이랑 머리채 붙들고 싸운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 걸 보면요. 그런데 저희 자매는 2살 차이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우애가 참 좋았어요. 저는 언니를 유난히 따랐고 언니도 고작 2살 많으면서 언니 노릇 제대로 저를 살뜰히 챙겼대요. 게다가 언니랑 저는 성격도 정반대거든요. 저는 좀 많이 활발하고 다혈질에 솔직한 편이라면 언니는 신중하고 생각 깊고 순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딱 언니는 언니답고 동생은 동생다운 그런 성격이요. 동생이 까불고 버릇없게 굴면 혼낼 법도 한데 언니는 항상 참으면서 그냥 제가 어려서 그런 거라며 다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뭐든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늘 저에게 언니 복 있는 줄 알라고 하셨죠. 세상 어느 천지에 저렇게 천사표 언니가 있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전 사고뭉치라서 학교 땡땡이 치고 놀이터로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성적표 조작했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걸린 적이 일상다반사였거든요. 화가 난 엄마가 회초리라도 들 때면 언니는 늘 제 앞을 막으면서 때리진 말아달라고 대신 부탁했어요. 본인이 잘 타이르겠다고 하면서요. 마음씨가 못났던 저는 그런 언니가 고맙다가도 가끔씩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어른인 척 한다고 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언니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죠. 부모님이 유독 언니를 아끼는 걸 아니까 저렇게 나서는 건가 하는 질투심에 일부러 심술맞게 군 적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그 당시 나만큼 조그맣던 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건지, 얼마나 나를 위했던 건지 마음속 깊이 알겠더라고요. 원래도 잘 따랐지만 언니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린 이후로는 아예 찰싹 붙어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내 편이 있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해준 언니가 참 고마웠어요. 엄격하지만 사랑 넘치는 부모님과 언제나 나를 위해주는 언니가 있기에 전 언제까지고 행복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싶으면 그 순간이 깨지는 게 알 수 없는 인생의 룰인가 봐요. 안일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안심한 채로만 살아가면 이런 시련이 생길지 모른다고 마치 하늘이 제게 경고를 해준 것 같았죠. 제가 22살 때 사고로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신 겁니다. 부모님을 그것도 단 한순간에 잃고 난 후 정말로 저는 그냥 삶을 아예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본 절망감이었죠.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 하필이면 저를 데리러 오다가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기로 했던 저를 굳이 데리러 오겠다고 됐다고 거절했는데도 신난 목소리로 빨리 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말하던 마지막 부모님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고가 난 상대편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니 제가 원망할 수 있는 건, 원망해야 하는 건 오직
저와 신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신에게 갖은 욕을 다하다가도 또 스스로 얼마나 자책하고 또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집을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거절했다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황망히 떠나진 않았을 텐데, 일어날 수 없는 이미 늦어버린 가정을 되뇌고 또 되뇌면서 차라리 이대로 나도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언니 때문이었어요. 나까지 떠나면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질 언니를 생각하니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떠났을 당시 제가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할 때 꿋꿋이 옆을 지켜주면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수십 수백 번을 말해주던 언니를 아마 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고마움, 그것보다 깊어진 미안함으로 머릿속이 더 복잡하긴 했어요. 언니도 부모를 잃었는데 이렇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을 위로하느라 더 힘들진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언니도 충분히 슬퍼하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 점점 언니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언니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안함으로 도저히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매일 밤 찾아오는 그날의 악몽에서도 벗어나질 못했으니까요. 생각이 너무 어려서 내 마음 챙기느라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거죠. 그때의 제 모습과 선택들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니를 믿고서 더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마 그때 언니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제가 자꾸 언니를 피하는 날이 반복되고 슬픔을 애써 묻어두기 위해 언니와 제 사이에서 어느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 되던 때였어요. 당시 언니가 술을 잔뜩 마시고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그 늦은 밤까지 혼자 마시다 온 거였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울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소라야, 너 왜 나 피해? 너까지 나 혼자 두지 마. 너까지 그러면 나 진짜로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너랑 나 둘이 남았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남았는데 나 혼자 남으면 이제 어떡하라고 난. 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언니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대놓고 속마음을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이대로 영영 언니랑 어색하게 지낼 마음은 없었어요. 언젠간 풀어야지 했지만 우리 둘 다 아직 부모님이 떠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게 언니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제가 언니를 피한 이유, 아직도 떨치지 못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옆에서 위로해 줬는데도 난 아직도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그날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같이 버텨내자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게 부모님도 원하는 바일 거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날 밤새 목 놓아 울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던, 묵혀두었던 모든 감정을 쏟아낸 것 같아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저 스스로를 갉아먹었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언니로 인해 다시 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저도 언니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언니를 위해 이겨내자는 다짐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방 안에만 박혀 있었던 저는 자퇴하고 미용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원래도 관심 있던 분야기도 했고 얼른 사회에 나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어리광을 피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인지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걸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자꾸 그게 부모님의 목숨값처럼 느껴져서 그걸 써버리면 부모님의 지난 삶이 없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언젠가 우리 자매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쓰자는 마음으로 묵혀두기로 했어요. 그래도 함께 살던 집이 있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고요. 제가 미용 일을 배우자 언니도 대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화를 내며 절대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언니까지 일할 이유 없고 나는 언니보다 대학교를 짧게 다녔으니 차라리 빨리 꿈을 찾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서 부모님이 정말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런데 저 따라 일한다고 그런 학교를 그만두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죠. 언니는 울면서 고맙고 미안하다 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미안하다 해도 제가 가진 미안함에 비하진 않을 거라 여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부모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라서 부모님이 일부러 남기고 간 유품 같은 건 없었어요. 외출한 그대로 엄마와 아빠가 쓰다가 내버려둔 물건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사라진 집에 머무는 걸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집 자체가 엄마 아빠의 유일한 흔적이자 마지막 같아서요. 그래서 집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생활하던 중 안방에 갔다가 우연히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건망증이 심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셔서 집에서든 외출해서든 늘 전화기를 붙잡고 계신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틈틈이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본인이 한 말 또 까먹을지도 모른다고요. 서랍 맨 윗칸에 늘 엄마가 두는 그대로 녹음기가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켜보는데 여지없이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사업 파트너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의견을 내는 아빠의 목소리까지. 그건 제 핸드폰에 있는 부모님의 영상이나 사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제 기억 속 부모님의 모습, 삶, 그 모든 게 멈춰버렸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어디선가 엄마와 아빠가 살아계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질문도 아닌 말에 하나씩 대답하고 또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질 듯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부모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언니에게도 들려주니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요. 엄마 아빠가 우리 힘들지 말라고 이 목소리 들려주면서 늘 우리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녹음기를 남겼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겐 둘도 없는 보물이 되어버렸죠. 언니는 기존에 있던 엄마의 녹음 파일은 전부 컴퓨터로 복사해 두고선 녹음기를 갖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곤 중요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 자기만 이 순간을 버텨내는 게 아니라 엄마도 옆에서 듣고 있는 기분이래요. 엄마의 녹음 버릇을 따라하는 게 언니의 불안을 덜어주는 위로 방법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라도 언니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었고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저희 자매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을 꽤나 보유한 헤어샵 디자이너가 되었고, 언니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이 되었죠. 저희가 이렇게 자란 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각자 더 열심히 산 이유도 있었지만요. 당시 언니는 오래된 연인과 헤어진 상태였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언니가 원할 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꼭 맡아서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쳤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는 결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언니가 요즘 같은 시대엔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각자 열심히 살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대학 동기 모임에 갔다가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동기 모임이라 해서 친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임에 누군가 데려온 친구를 건너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사이였던 거죠. 언니는 사람을 오래 봐야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만난 지 일주일 된 사람과 연애를 한다니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늘 연애에 최선이긴 하지만 이번엔 마치 20대 초반때 연애하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너무 급히 만난 사람이라 짧게 만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원래 둘 사이에 비밀 같은 거 없이 모든 대소사를 공유하는 편이어서 새로 생긴 남자친구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언니 연애에 왈가왈부하는 편은 아니지만 처음 보는 면이 많았던 터라 더욱 관심이 생기기도 해서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 좋았는지 물어보니 나이는 언니보다 한 살 적고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엄청 순수하고 수더분한 성격이라 하더라고요. 화도 잘 안 내고 잘 웃고 말을 신중히 하는, 여태껏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매력을 가졌다면서요. 성격이 막 적극적인 편은 아니고 무던한데 그게 오히려 특별해 보여서 좋았대요. 그 얘기만 들으면 언니와의 공통점이 많아 보였어요. 언니도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감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도 들어보니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거니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언니 남자친구분이 언니를 데려다 주면서 몇 번 마주치게 됐어요. 사진으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던 터라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했죠. 제가 언니 동생이라고요. 그러자 웃으면서 맞받아 인사해 주시는데 뭔가 그런 촉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상과 분위기에서 풍기는 어떤 쎄함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분명 웃으면서 말을 거는데 이상하게 눈빛은 저를 관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제가 사람 인상을 중요시 여기긴 했는데 이렇게 서늘함을 느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언니에게는 너무 잘해주는 게 눈에 보여서 그냥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언제 한번 셋이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며 언니가 저에게 언제 시간이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좀 꺼려지긴 했어요. 이미 첫인상부터 불편했는데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어서 만나서 맘속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고 셋이 만났는데 딱 봐도 언니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눈에서 어찌나 꿀이 뚝뚝 떨어지던지 걱정했던 것에 반해 식사 자리는 순조로웠고 그 사람은 언니 말대로 순수하고 조용한 사람 같았어요. 낯을 많이 가린다 해서 저번에는 역시 내가 잘못 봤구나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언니가 잠깐 화장실을 가겠다 해서 둘이 밖에 나가 기다리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송미랑 결혼하고 싶긴 해요.
둘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소라 씨는 결혼 생각 있어요? 저요? 저는 뭐 하면 하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주의예요.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긴 하죠. 그럼 소라 씨는 언니가 결혼할 때 진짜 잘해주겠다. 만약 도와주면 어디까지 해주고 싶어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감정을 숨기려 웃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면서요. 보통 동생한테 언니 결혼에 어디까지 도와주겠냐라고는 안 물어보지 않나요? 그것도 남자친구가요. 도와주는 건 분명 금전적인 부분일 테고요. 그 당시에도 많이 당황스럽고 의아했지만 언니가 돌아오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게다가 수더분한 이미지였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의도가 나쁜 건 아니겠지 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납득해 보려고 했고요. 그러다 두세 달이 지났을 쯤인가 저도 한창 일이 바쁠 때고 언니도 야근이 잦아져서 둘 다 집에 가면 곧바로 골아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니랑 많은 이야기를 못했었어요. 그래도 연애는 아직 잘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별다른 일 없는 것 같으니 신경 쓰지 않았죠. 어느 날 일이 늦게 끝나서 서둘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거리가 상가 쪽이었거든요. 어디선가 싸움이 붙었는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밖에서 그렇게 크게 싸우면 시선이 가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척 하면서 곁눈질로 봤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는 겁니다. 언니 남자친구였어요. 너무 놀라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언니 남자친구는 갖은 욕을 해대면서 상대편을 위협하고 있었고 거의 치고박을 기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말로 눈이 돌아갔다는 게 그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그 난리통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요. 너무 생각지 못했던 모습이라 더 충격이었어요. 실수라도 험한 말 한 번 한 적 없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렇게 심한 욕을 뱉으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걸 보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언니를 기다렸어요. 늦은 밤 야근을 마친 언니가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 제가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말하길 오면서 통화로 들었어. 걔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가 옆 테이블이 취해서 작은 다툼이 있었대. 근데 걔도 그러더라. 널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오해가 생겼을까봐 걱정된다고 그러던데 너무 걱정 마, 소라야. 사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 와중에 저를 받고 언니한테 미리 손을 써둔 거잖아요. 무슨 다른 속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음침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고요. 제가 본 모습은 그냥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처음 보는 모습으로 대놓고 싸웠다고 했거든요, 언니한테. 그런데 언니는 제가 길 가다 본 모습이라 자세한 정황은 남자친구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니 저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찜찜한 마음은 더 커져갔고 왠지 모를 불안함도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쩌면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더 피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는 나도 많이 좋아해. 나도? 그럼 그 사람이 하자고 한 거야? 그렇지 뭐. 그 사람이 많이 원해. 우리는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매번 그러거든. 이대로 헤어지면 내가 많이 힘들 거라고도 하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미룰 거 있나 싶기도 하고. 옆에서 그간 듣지 못했던 언니의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 언니가 왠지 조종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야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안 것 같아요. 분명 가스라이팅이었던 겁니다. 우회적으로 말하곤 있지만
계속 언니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그게 마치 언니의 감정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는 그런 화법이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찜찜함을 갖고 있던 저는 너무 급한 결정인 것 같다며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단 말도 덧붙이고요. 그러자 언니는 제가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단 걸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본인이 좋다는데 좋게 생각해 줄 수는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조용하면서도 똑부러진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까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몰아붙이는 그 사람의 생각도 궁금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말고도 혹시 다른 게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혹여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쉽게 물어보진 못했지만요. 내가 언니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 유일한 가족이잖아. 내 모든 말들은 오로지 언니만을 생각하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려해줘. 정말로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가까이서 본 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감정 없이 바라본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 그럼 내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닐까? 제가 전에 없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하니 언니도 어느 정도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달 후 언니는 결혼하고 싶다고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간의 시간 동안 언니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굽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반대하면 오히려 언니와 제 사이가 틀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결혼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쪽 집안도 부모가 안 계시더라고요. 이혼하셨다는데 왕래는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절차가 간소화돼서 굉장히 빨리 진행하게 됐더라고요. 식 날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렇게 정한 건지 궁금해 언니에게 물어봤죠. 집은 구했는지, 어디서 살 건지, 비용 나갈 건 다 잘 정리했는지 그런 것들이요. 뭔가 망설이는 듯 말을 아끼던 언니가 그러더군요. 초반에 결혼을 두고 대화했을 때 그 남자가 결혼 전에 각자 갖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자고 했다고요. 뭐 합의하에 통장 공개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이뿐만 아니라 각자 상속받을 유산 같은 것도 미래 재산이니 꼭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부모님 재산 상속받은 거 알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연애 초반에 이야기했답니다. 돌아가시고서 남겨주신 게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싸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했냐고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먼저 부모님 이혼한 얘기 해주고 자신은 자식으로서 받은 게 없다며 먼저 상황을 오픈했대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숨기는 것 없이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대요. 뭔가 속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콩깍지 때문인지 가스라이팅 때문인진 몰라도 언니가 너무 많은 패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저만의 심증이었고 언니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그 해에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신혼집을 구해 살게 됐어요. 결혼 후 언니는 연봉이 좀 더 낮아도 일정 면에서 여유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쉼없이 일했으니 이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일상을 즐기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부가 절대 안 된다고 맞벌이 아니면 살기 힘들다고 반대했다더군요. 그도 그럴 게 형부 연봉이 언니 연봉보다 훨씬 낮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대해놓고 결혼한 지 3달 만에 본인은 회사를 아예 그만둔 겁니다. 상사가 괴롭힌다나 뭐라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는 심지어 이직한다고 한 건데도 그렇게 반대해 놓고 본인은 책임감 없이 그만두다니요. 옆에서 보니 언니도 점점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점점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회사랑 이 집이 더 가깝다느니 오늘은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느니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찾아왔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형부랑 요즘 계속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부터는 자신에게 화도 많이 내고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싸운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유흥에 돈을 많이 쓰면서 자신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요구한대요. 제 예감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볼 쪽이 퉁퉁 부은 채로 늦은 밤 저희 집을 찾아온 적도 있어요. 언니는 그거에 대해 별말 없이 너무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한눈에 봐도 분명 맞은 상처였어요. 저는 언니를 붙잡고서 맞은 거냐고 형부가 때렸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곧바로 형부에게 전화해 우리 언니를 때렸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냥 다툰 거라면서 바쁘다고 전화를 그냥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제일 힘든 건 언니일 것 같아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가 갖고 다니는 녹음기에 음성으로 편지를 남긴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그랬잖아. 힘들면 혼자 삭히지 말고 서로에게 털어놓으면서 이겨내자고. 언니가 그렇게 혼자 삼켜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혼자 안 둘게. 그러니까 나한테 맘 편히 기대주면 안 될까? 그 녹음을 들은 건지 언니가 펑펑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고요. 제 말을 듣지 않은 게 미안하고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어요. 다투다 못해 이젠 손찌검까지 하는 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달리 야위어가는 언니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어서 형부를 만나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언니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또 커다란 시련이 온 거예요. 언니가 혼자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고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바로 후송된 겁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곧바로 향하는데 신에게 계속 빌었던 것 같아요. 제발 나에게서 언니까지 뺏어가지 말라고.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겠다고요. 엄마 아빠한테도 제발 언니를 데려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으면서 그런 순간이 오자 가장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언니는 의식이 없었고 심하게 다친 상태라서 경과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 거의 쓰러지듯 넘어져서 병원 바닥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세상이 너무 야속하고 답답해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건지, 왜 자꾸 똑같은 아픔을 겪게 하는 건지 신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찰 측에선 언니가 혼자 산에 간 거였고 떨어질 당시엔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사고사나 자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 자살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니는 저를 남겨두고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했거든요. 서로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러니 그렇게 유서 한 장 없이 연락 한 번 없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정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혼자 산을 간 걸까? 어쩌다 떨어진 걸까? 계속 고민해 봤지만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든 확신과 의심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고 사고에 대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어요. 외곽에 있는 산이라 CCTV라고 할 것도 없었고 자차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물증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게다가 언니 취미가 등산이어서 혼자 자주 산을 갔었고요. 그러던 중 언니는 다행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병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절망 중 희망이라고 생각하여 전 매일 밤 언니 옆을 지켰죠. 그런데 형부는 언니가 사고 났을 당시에만 모습을 보이고 그 뒤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연락해보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와이프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냐고 화를 냈더니 거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당시 아무리 관계적으로 안 좋았어도 마치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형부는 언니가 사고 날 당시 친구 집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걸 입증받은 상태였던지라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언니 집도 찾아가 보고 형부가 자주 간다던 술집도 몰래 찾아가 봤거든요. 무언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히려 형부의 흔적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집도 계속 비워진 상태였고요. 하루하루 커지는 불안감을 모른 척한 채 전 일도 그만두고 언니 간호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짐을 정리하다가 언니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겉옷을 병원 서랍에 그냥 넣어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 세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챙겼는데 겉옷 안주머니 지퍼를 열어보니 녹음기가 있는 겁니다. 언니가 아직도 녹음기를 갖고 다닐 줄 몰랐는데 그날은 주머니에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 무의식적으로 녹음기를 충전시킨 후 켜봤는데 거기서 상상치도 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기록된 날짜는 분명 언니가 사고 난 날이었어요. 불안한 일이 있으면 녹음을 하는 언니의 버릇이 떠올랐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형부와 언니였죠. 어제는 그렇게 안 볼 것처럼 화내고 가버리더니 갑자기 왜 여기로 부른 거야? 여기서 정하고 싶어서. 뭘? 네 부모님 재산 돌려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정해. 여기서. 또 그 얘기야? 내가 그건 못 건드린다고 말했잖아. 내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 아니라고. 힘들어지면 쓰기로 했다며. 난 그거 믿고 일도 그만뒀는데 이 정도면 나한텐 사기 결혼 아니야? 나도 그 돈에 대해서 권리 있어. 네가 나한테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굳이 이 결혼할 이유 없었다고. 가까이 오지 마. 이런다고 이제 겁 안 먹어나?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어느새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녹음기가 꺼졌고요. 저는 녹음기를 들고서 넋이 나간 채 멍하니 몇 시간을 앉아만 있었어요. 분명 형부가 언니를 밀쳤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모습을 감췄던 거고요. 여태껏 본 모습을 감쪽같이 감추고서 그런 목적으로 언니에게 접근했다는 걸 깨달으니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경찰에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확실한 현장에서 직접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저는 친구 폰을 빌려서 형부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부, 저 소란데 연락이 안 돼서 이 번호로 문자 남겨요. 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재산 문제로 형부와 논의하고 싶은데 만날 의향 있으면 답 주세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상의해 보자고요.
일부러 형부가 안심할 수 있게 병원 근처 한적한 공원으로 약속을 잡은 저는 미리 경찰에게 녹음 파일을 보낸 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이 근처 현장에 대기하기로 하고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형부가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을 꽤나 신경 쓰면서요. 처제, 그동안 미안해. 내가 갑작스레 일이 좀 생겨서. 재산 문제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언니가 어떤 상태인지는 묻지도 않고 재산 문제부터 꺼내는 형부가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먼저 이것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고 제가 들었던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형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지지 않으려고 똑바로 마주했고요. 언니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쯤 형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제 녹음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형부는 저를 밀치곤 녹음기를 빼앗아 발로 밟아 부러뜨렸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 송미, 혹시 깨어난 거야? 그 모습을 본 경찰들이 곧바로 현장을 덮쳤고 형부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던 것에 대한 안도가 커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같았어요. 부서진 녹음기 파편을 하나씩 주우면서 몇 번이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겨준 선물이 또 한 번 우리를 구했다고요. 그렇게 형부가 구속되고 저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수습했습니다. 언니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는데 제 기도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아니, 언니가 맨 처음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제 이름을 불러줬으니 이건 분명 부모님이 내려주신 기적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 쪽에선 앞으로 재활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희망을 품고 지내는 중이에요. 이젠 그만 울고 그만 아파하려고요. 옆에서 극진히 간호해서 어서 빨리 다시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언니와 다시 행복하게 지낼 생각을 하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몸소 느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분명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올 날도 있겠죠? 언니와 제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짧은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에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랄게요.